정말 호흡 망가지신 분도 많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 참 권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운동을 처음에 병원 왔을 때 2주에 3주는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왜냐면 이게 만성 피로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인대 쪽의 피로로 인해서 그런 건지 분절성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이게 딱 열쇠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 열쇠 구멍이 딱 하나씩 맞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허리 통증이라는 거는 너무 열쇠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열릴 수 있는데 다른 걸로도 열릴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 갖고 있는 열쇠가 10개인데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로감이 있을 때도 요즘에 이제 인대 피로라는 개념이 요즘 최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대피로. 네, 네. 리가먼트 파티그라고 해서 인대 피로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대가 그냥 우리가 정말 큰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딱 하거나 딱 해가지고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그 인대라는 게 보통 1000뉴턴이나 뭐 한 100kg, 200kg 정도 되는 로딩만 찢어지는 건데 이게 그 로딩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로딩이 20번, 30번 정도 가해지면은 그 인대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잃고 늘어난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도 운동이 도움이 되나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이제 뭔가를 설명하기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대피로 선생님은? 모든 어떤 치료법이라는 것들이 일률적으로 요거는 무조건 됩니다. 이런 치료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허리 아픈 분들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운동이 안 필요한 분들, 오히려 운동이 해가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는 시야들이 이게 생긴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허리 통증이라는 것들이 정말 수도 많지만 그 요인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런 요인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많이 본 것들은 환자들이 항상 요통이 있는 시절에는 신경 많이 쓰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인대 피로라는 개념들도 어떻든 만성 피로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피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들에는 조금 다른 어떤 해결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취과에서 주사를 한 입장에서 그렇게 인대가 약해지면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프롤로세라피라고 인대 증식 치료 이런 것들 해당이 되는 환자분들이 이런 환자분들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대 증식 치료가 뭐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대 증식 치료 요즘은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저희들 이제 마취 통증학에서 처음 나온 개념들 통증이란 그 질환 자체가 어떤 문제라고 보고 요인들이 잘 찾아지지 않았을 때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법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더 근본적으로 만약에 찾아간다면 우리가 요인을 못 찾았을 뿐이지 요통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원인을 못 찾았을 뿐이지 더 진단기술이라든지 다른 연구 논문들이 쌓이면서 사실은 지금 말하신 인대피로라는 개념들도 새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는 개념들로 나오면서 그런 통증들마저도 원인이 있는 거죠. 이 원인이 있을 때 대부분의 원인들이 우리 몸의 퇴행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조들이 약해지는 이런 것들과 구조들이 그러니까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약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개념이 없었는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해부학적이나 모양들의 변화가 아니고 기능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고 기능적으로 약해지는 거라서 이것들을 재생을 시킨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치료들이 거기에 있어서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게 이게 인대 증식 치료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뭐 1940년대, 50년대부터 정립돼서 올라온 건데 사실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통증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 쪽으로 우리가 더 기울여 간다면 특히나 정형외과시니까 더 잘 아실 거고 우리 몸의 구조를 바로잡고 구조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인대 증식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가자면 인대에다가 저희들 포도당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사를 해보면 인대들이 훨씬 자라나고 그 자라난 그것들이 튼튼하게 되고 약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신경만 차단하는 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방법들이 요즘 많이 생겨서 포도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물질들도 더 나가서 요즘은 재생약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대에다가 주사를 주는 거는 재생을 시키는 거다. 인대를 재생을 시키는 거다. 재생을 인대 시키는 피로에 대해서. 인대 피로에 대해서도 재생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뭐 힘줄이나 근육도 재생이 되나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되어 있고 힘줄은 근육이 그 뼈에 붙는 부착부가 힘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 인대 측식 치료를 하면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인대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서는 어떻게 뭐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운동 쪽에서는 크게 개념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운동을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인대 피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약간의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이제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뭐 내가 근력에 비해서 뭔가 힘을 잘 못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는 통증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뭐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이제 양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운동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 운동을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 그 한 부위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컨디션을 좀 좋게 해줘야죠. 우리 몸에서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되려면은 영양분이 이제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혈액이 충분히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관절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더 혈액이 잘 갈 수 있게끔 포커스를 좀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은 그 부위에서 다친 사슬 운동으로 관절 가동 범위는 중간 정도까지 로드를 줘서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을 주고 포도당을 채워라. 그렇게 되나요? 이제 우리가 인대피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 양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한 200kg 뭐 하는데요. 2세트나 3세트를 하면은 점점 우리가 올리잖아요, 무게를. 근데 2세트를 하면 더 떨어져. 3세트를 하면 잘 안 돼.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의 환자를 볼 때 이제 이 사람이 인대피로가 있구나. 그러니까 또 시합을 나갔는데 토너먼트 1회전 정말 잘해. 토너먼트 1회전 정말 잘하는데 2회전, 3회전 때 힘을 못 써요, 내가. 그러니까 단체전에서는 넌 단체전 최고다. 왜 단체전 한 개만 뛰면 되니까. 근데 개인전을 나가가지고 토너먼트를 가게 되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1, 2, 3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데 뭐 공을 던지는 애들을 보자면 너는 이제 4, 5, 6이닝 되면 안 되지? 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원장님. 저는 한 2이닝까지는 하는데 이게 5이닝, 6이닝 되면서부터 볼이 컨트롤이 안 돼요. 볼이 조절이 안 돼요.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환자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대피로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저는 좀 정의를 하고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대를 치료해주면 우리가 결국 좋아지는 거죠. 실제 우리 환자 중에 하나가 그 국가대표 애들도 있고 하는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재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빵빵해질 때는 괜찮았는데요. 이게 좀 시합 뛰고 하면서 근육이 빠지니까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재활 운동이라는 개념에서 좀 우리가 그 인대라는 개념을 생각해주면 조금 더 이거 운동이 잘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키기에는 제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인대가 좀 이상이 있다. 그때 이제 운동을 시켜가지고 근육을 빡빡하게 만들 때 좀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흔히 레드 플래그 사인, 뭐 그다음에 옐로우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여기서 더 이상 운동 지도를 하면 안 되고 뭐 병원으로 가야 된다. 혹은 뭐 다른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징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징후가 나타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현장에 운동 그런 경기라든가 그런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런 증상이 나타난 후에 보통 오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제 자각 증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인대 피로뿐만이 아니라 인대 파열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흔히 기빙 웨이 센세이션이라고 불러요. 즉 기빙 웨이 센세이션. 즉 휘청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어느 순간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면은 아 거기서부터는 중증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요. 안 됩니다. 그때는 꼭 병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인대가 파열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인대가 파열이 됐는데요. 주변에 근육이 좀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그 인대를 지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힘을 주고 있으면은 별로 안 아파. 근데 힘을 빼면 아파. 그래서 자꾸 이제 힘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보는 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승모근이 성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대 손상이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서. 근데 인대만 치료해주면 승모근이 쭉 내려가요. 근데 거기를 보톡스를 맞고 뭐를 하고 하니까 막 두통이 생기고 뭐하고 이런 분들도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기빙 에이 센세이션이라든지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올리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팔을 내리고 있으면은 아파요. 이런 사람들 그런 것도 이제 저는 하나의 징후라고 보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침에는 안 아픈데 오후에 되면 되면서 아픕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근육의 피로도가 점점 쌓이면서 문제가 생긴다. 시합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시합을 가면 이닝이 가면 갈수록 좀 안 좋다. 이런 게 이제 스포츠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 일반인들한테는 저녁이 되면은 무기력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침대에 들어가요. 근데 침대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럼 영양 문제라기보다는 그때는 좀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저만의 저만의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빙웨이 센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하지 쪽에서 관절에 그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고 아니면 뭐 신경학적으로 신경이 뭐 잠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존에 그 인대 피로에 대해서는 생각을 보통 안 하고 그냥 인대가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대 피로가 지속돼서 결국은 파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대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인대가 늘어났던 거를 보통 1층에 1단계에서 인대가 늘어나 있는데 그 2층, 3층, 4층에 있는 근육들이 막 이제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근육이 순차적으로 피로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작은 근육만 써도 되는 운동을 큰 근육을 써가지고 그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운동할 때 천천히 운동하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잘 안 생긴다. 그럴 때는 저는 꼭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운동을 해도 보충제도 먹고 뭐 했는데 한번 이렇게 뜨끔한 다음에 근육이 잘 안 붙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저는 그럴 때는 인대 손상이 있었는데 그건 환자분이 버티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좀 독특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인대 피로 때문에 오후나 저녁 때쯤이면 피로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통 이제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어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보통 흔하게 나타나고 부신 피로는 근데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잠들기가 좀 그죠. 그러니까 잠이 좀 깨고. 근데 이게 인대 피로가 있는 사람 저녁에 녹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좀 구분 안 될까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걸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걸 평가를 하고 치료를 했거든요. 제가 중금속 주사도 있고요. 제가 인대 피로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저녁이 되면은 계속 졸려요. 지금 저희가 찍는 시간이 이제 9시 반이 돼가는데 8시 반보다 전 지금 계속 눈꺼풀이 감기고 있어요. 왜?
우리 그 뉴턴 할아버지랑 저는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몸무게가 늘어가면서 굉장히 뉴턴 할아버지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워지는데 저녁이 됐을 때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부활을 해요. 딴 부활을 하죠. 그리고 점심 때 밥을 먹거나 뭐 한 다음에 잠깐 또 다시 뉴턴 할아버지랑 잠깐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 바로 부활을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부신 피로라는 거는 저녁이 됐을 때 눈이 반짝 떠지면서 자꾸 이제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단짠, 단 거나 짠 거를 좋아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 단짠 안 먹거든요. 전 단짠 잘 안 먹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그렇게 잠을 잘 자요. 근데 약간 푹신한 바닥에서 자면은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피곤해. 일어났을 때 몸이 피곤해가지고 항상 잠을 잘 때는 처음에는 푹신한 데서 자지만 어느 순간 일어나가지고 딱딱한 바닥에서 잤다가 딱딱한 바닥에서 몸이 베기면은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이런 게 제가 보는 이제 좀 인대 피로로 인한 인대 피로로? 네, 전형적인 사람이 아닐까. 여기 제가 그러거든요. 살이 찌셔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살이 찌면은 네. 인대 피로가 생긴다는 생길 수 거죠. 있다. 그렇죠. 살이 찌면은 인대 피로가 생기죠. 음. 왜냐면은 지방량은 늘어나는데 근육량은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를 지지를 해주는 게 근육이 지지를 못 해주니까 대신 그게 뼈나 인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인대 피로가 되는 거죠.